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형사소송법 기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잘 정리를 해두면은 그다음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시작은 이제 처음에 수사 절차에서 공판, 그다음에 일단 재판 요렇게 가는데, 통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를 시작을 한다. 그러면 수사로 아무리 빨라도 2, 3개월은 하겠죠. 그럼 공판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공판과 재판까지 이어지면은 이제 보통 시급별로 6개월 정도 합니다. 구속수사, 구속재판이 6월이고 뭐 1심, 2심, 3심을 거치는데, 일단 재판을 하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심, 3심까지 가고 맨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나서도 비상상고나 재심 같은 일단 불복 절차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소송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TV를 보더라도 수사 정도까지는 어디 알 것 같아요. 수사까지는 대충은 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서 흘러가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이 조금 더 시작할 때는 어렵게 느껴진다. 예를 들면 이제 형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절도, 강도, 상해, 폭행, 살인, 강간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아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형사소송법은 직관적으로 자, 범죄를 저질렀다, 고소한다, 경찰서 간다, 검찰로 넘어갈 것 같고 재판을 받는다, 뭐 그렇게 보면 크게 알지만 거기서 이루어지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자료는 전체적으로 서브 자료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서브 자료만 잘 묶어도 전체 절차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서브 자료는 이제 전체 절차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형사소송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전체 절차를 개관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의 해석에서 형사절차 법정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데, 이 형사절차 법으로 정한다 이런 건데,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특히나 헌법 37조 2항에 여러분 헌법 공부하시죠? 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법률로서 규정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헌법 37조 2항이 반영이 된 게 형사절차에서 반영이 된 게 형사소송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전을 보는데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이 법전 전체의 절차를 보게 되면 법조문 자체가 민법보다 양이 많아요. 그래서 단행법으로는 상법이 더 크긴 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법에서는 민법만큼 많다. 근데 민법에서는 민법 이외에 특별법도 몇 개 보긴 하지만 이제 법률 이외에 형사소송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양이 좀 더 많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의 역사와 함께 직관적이고 경험적으로 만들어진 산물이 되게 많거든요. 뭐 로마법 시대부터 올라가서 연구를 하고 했지만, 그러나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의 형사소송법은 이른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시대에 비로소 확립이 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법이라든지 형법보다는 오랜 연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우리 대법원에서 대한민국을 바꾼 13대 판결을 뽑았거든요. 근데 이 대한민국을 바꾼 13대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뽑아서, 근데 그 중에서 6개가 형사소송에 관한 판례예요. 그 얘기는 뭐냐?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사를 가르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실제 매우 정치적이고, 우리가 보는 판례들이 상당히 정치적인 이슈가 됐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회를 바꾸는 힘,
세상을 바꾸는 힘은 가장 강력한 법이 형사소송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형사 절차의 개요에서부터 우리 서브 자료를 먼저 하나 보겠는데, 이제 수사와 공판, 형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뭐 패드로 필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손으로 써도 좋고 패드로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항상 이제 범죄가 발생을 하고 신고가 나왔을 때 이 수사 절차가 있고, 이 수사 절차는 이제 경찰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향후에 지금 법 개정이 예정이 돼서 이제 중수처, 중대범죄수사처, 뭐 공수처, 이제 수사처라고 얘기를 하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이 세 가지 갈래로 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수사가 맞춰지면은 이제 수사 종결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경찰이나 중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불송치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수사처에서 수사를 하게 됐을 때, 이럴 때는 수사처는 이제 그 아래에서 스스로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수사처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송치 받은 것과 똑같이 이제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거나 이제 불기소를 하는 방향. 수사처는 그 자체가 수사처 검사로서 기소 불기소를 하게 된다. 그래서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을 기소, 공소 제기, 불기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소 제기라고 했을 때 이 공소라는 개념을 이제 하나씩 또 봐야 되는데, 공소가 있고 사소가 있다 이거예요. 이 양자의 차이. 민사소송이 사소고 형사소송은 공소다. 이런 콩글리시가 없죠. 그래서 민사소송은 그냥 소를 제기한다라고 얘기하고, 형사소송은 공소와 사소가 있는데, 이 공소는 국가가 제기하는, 이 국가기관이 어떤 제기하는 형사소송, 사소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이제 사인이 제기하는 형사소송인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국가기관이 현재는 제기를 해요. 이래서 기본적으로 국가소추주의다, 소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소가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예로 들면은 이 사소를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는 이른바 이제 피해자가 주거 침입이라든지 어떤 모욕, 이런 것들의 비밀 침해, 이런 것들 범죄와 관련해서 직접 수사기관에 나와서 법원에 나와서 민형사를 함께 제기해요. 민사적으로는 뭐 손해배상 얼마를 해주고 형사적으로 처벌해달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피해자가 사소를 제기한다. 이게 이제 이른바 신속처리 절차로 우리가 2008년에 도입도 모색을 한 건데요. 이런 것들을 피해자 소추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 미국은 수사로서 검사 제도가 있고, 영국 역시 공소청이 별도로 존재를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주지사 선거를 할 때 검사도 함께 선거를 합니다. 근데 검사 선거가 기본적으로 주지사가 민주당이 되면 검사도 민주당이 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공화당이 된다 그러면 관례적으로 공화당 출신의 검사는 사직을 하고 다시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당이 맞춰지는데, 그러면 정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주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검찰이 독립적으로 기소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른바 이제 대배심을 소집을 하는데, 한 25명 정도로 대배심을 소집을 해서 이 사람들이 소추 여부를 결정합니다. 곧 배우니까 이런 배심원들은 이른바 민중의 대표자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공중소추조이다.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하면은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피해자 소추, 아니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대배심에 의한 공중소추, 이런 것들을 사인소추라고 하고, 경찰이 혹은 검사가 공소청에서 이렇게 기소를 한다. 이걸 공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 법상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경찰과 중수처에서 하게 되고, 경찰이나 중수처에서 한 것은 기소 여부는 검사, 이제 앞으로 공소청이 도입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불기소를 할 거고, 반면에 수사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우리가 공수처라고 얘기를 하죠. 공식 약어는 수사처예요. 이 수사처 검사는 자기가 경찰의 역할까지 함께 해서 수사를 마치고 수사를 종결해서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시작하면 공소 제기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도 이제 좀 확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뭐 수사 단계의 대상이 된 사람을 우리가 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수사의 주제를 검사하는데 이제 뭐 검사 사경 다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수사 종결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직결심판 청구, 이 직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 사건에서 관할 법원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지역에 내려가면 시군법원도 있거든요. 시군법원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형사재판이 직결심판인데, 이 직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거예요. 그 경찰서장이 경찰에서 끝나는 직결심판이 한 16%.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처리를 하는 거, 혹은 수사처 검사가 포함해서 검사가 처리하는 것은 이제 구약식 공소제기, 구공판 공소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약식은 약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약식 절차, 이제 서면 심리로 가는데, 이게 전체 절차의 63%예요. 구공판 공소제기, 우리가 그냥 항상 공소제기하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공판 공소제기는 우리가 공판정에서 진행하는데 이게 21%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약식 절차는 법률상 그냥 서면 심리를 해서 벌금, 과료, 몰수 100% 유죄예요. 법률상 약식은 유죄가 아니면 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사실 직결심판으로 보내는 사람들도 한 무죄 나오는 경우 거의 없어요. 99% 유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구공판 공소제기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유죄가 한 97%, 무죄나 형식재판 등이 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차로 가면은, 자, 검찰에 가면은 구약식 공소제기가 우리 사건에 검찰로 간 이 두 가지 사건에서 75%는 서면 심리예요. 그 다음에 25% 정도만 공판으로 가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 무죄가 전체 사건으로 치면은 100분의 20 곱하기 30, 0.6%가 유죄다. 그래서 우리 헌법을 공부하면서 무죄 추정권,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배우지만, 실제 검사들이 생각을 할 때 다 유죄다 이렇게 생각, 99.4%가 유죄면은 거의 다 유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수소법원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그 중에 예외인 공판 절차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이 공판 절차에 있어서 이제 검사와 피고인의 관계, 그리고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되면 형집행을 하는데, 이 형집행도 검사가 지휘를 하고, 형집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수용자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개념을 하나 1페이지에 써놨어요.
관할법원과 수소법원에 대해서 써놨는데, 이 수소법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일반적인으로 민사법원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개입을 하지 않아요. 민사는 일단 소장을 접수를 시키고 송달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법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형사법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움직이냐. 바로 형사법원은 수사 단계부터 우리 영장도 발부하고 뭐 증거 보전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수소법원이라는 말은 공소를 받은 법원. 자, 전문 용어로 피고 사건의 소송이 계속된 법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은 본안 담당 법원이에요. 자, 공소 제기를 했다. 절도로 공소를 제기하면 1심 죽이면 절도죄 1심이 수소법원, 2심 죽이면 2심, 3심 죽이면 3심이 수소법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수소법원은 이 공판 단계 안에서만 수소법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이 확정될 때 수소법원이 이 사이에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영역들을 다루고 있는 게, 요렇게 하는 게 이제 관할지방법원입니다. 관할지방법원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본안을 담당하는 게 아니지만, 내 친구가 벌금이 확정됐는데 내가 친구랑 같이 살아요.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간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형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수사 단계에서 뭐 영장을 발부한다든지, 아니면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 위법성을 다툰다. 압수수색의 어떤 위법성을 불복한다. 이런 경우는 지금 아직 본안 담당 법원이 없으니까 여기는 관할지방법원, 특히 영장 전담 판사들을 관할지방법원 판사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피의자, 혐의를 받는 자. 자, 공소가 제기되면 고해졌다. 그래서 피고인이 되고, 마지막으로 형집행을 받는 자를 수형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서브자료 2페이지는 일단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해서 얘기가 돼 있는데, 크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1%에 해당하는 거, 21%에 해당하는 공판 절차에서 공소가 제기되면 보통 1심이 6개월 진행한다 라고 진행하면은 이런 식의 절차가 시작이 돼요. 이제 공소장이라고,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데, 이 공소장 구본을 이제 송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집에 민사로 치면 준비서면 이런 것들이 집으로 오죠. 그럼 공소장 부본을 받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의견서가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이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절차들이 있어요. 그 준비 절차들이 쭉 끝나고 나면 1회 공판기일이 쭉 열리는데, 공판기일은 1회 공판기일, 2회 공판기일, 3회 공판기일 해서 보통 6, 7회 정도, 한 7회 공판기일까지 이제 간다라고 치면은 이 공판기일이 한두 시간 안에, 뭐 빠르면 30분 이 정도로 한 회당 끝나요. 그러면 시작할 때는, 자,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일체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개의 답변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 거부권 고지에서부터 시작하고, 자, 이름, 네, 정주영. 그 다음에 뭐 주민번호 불러보세요 해가지고 주민번호 확인하고 주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 이걸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정신문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소장을 읽어줘요. 공소장을 낭독하고 그러면 피고인이 준비해온 거 혹은 변호인을 선임했으면 변호인이 준비해온 거 해서 이에 대해서 어떤 피고인 측의 모두 진술이 있고요. 그러면 검사가 주장한 거, 자 공소장 낭독은 검사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라고 하는 게 있고 모두 첫머리죠. 그 다음에 이제 양자에 대해서 이제 쟁점 정리를 하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증거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조사가 시작되면 검사가 이제 여러 가지 증거, 피고인도 증거로 보면서 이제 이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 걸 이제 심사를 하고요. 그래서 채택된 증거를 가지고 증거조사를 이제 쭉 해요. 여기서부터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쭉 대부분이 증거조사를 하는 데에 집중이 되고 증거조사가 싹 끝나면 피고인을 불러다가 이제 피고인 신문이라고 하는 걸 하고 피고인 신문을 싹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결심 절차라고 얘기하는데 법정의 이제 모습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법정 같은 경우가 이 법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법원 사무관 등 속기사 등이 앉아 있고 이쪽에 이제 검사, 이쪽에 이제 피고인과 변호인이 앉아 있고 피고인 변호인 뭐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낮은 펜스 같이 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방청석이 있고 이제 검사와 피고인은 이쪽으로 들어오고 법대로 이제 법관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제 뒤쪽으로 방청석이 이제 들어오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변호인들도 이쪽에 앉아 있다가 변론을 시작하면 이렇게 와서 앉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증인석이 있는데 증인은 통상 공판에 있으면 안 돼요. 증인 신문할 때만 옵니다. 그래서 증인들은 증인 대기석이 있어요. 증인 지원 시설이 있어서 법정 밖에 있다가 이제 부르면 안으로 들어와서 증언을 하는 구조입니다. 뭐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배심원들이 국민참여재판에 앉아요. 그러면 이제 증거조사 할 때까지 피고인은 여기 앉았다가 피고인 신문하면 이쪽으로 이제 와서 증인석에 이제 앉아요. 증인석에 앉아서 이제 검사와 변호인, 뭐 재판장이 질문하고 마지막에 이제 결심 절차를 하게 되는데 이 결심 절차는 이제 검사, 변호인, 이제 피고인, 이제 검사의 최종 의견 진술이라고 해서 이제 논고와 구형. 뭐 이런 용어는 그냥 한번 들어보면 돼요. 논고. 자, 피고인은 지금까지 여러 증거에 의해서 살인죄를 범한 게 분명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논고, 이 끌어오게 된 이유, 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구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검사의 최종 의견 진술. 그럼 이제 변호인의 최종 변론이라고 해가지고 아닙니다. 어쩌고 저쩌고 뭐 무죄를 선고해 달라.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피고인이 이제 최후 진술을 딱 합니다. 그러고 나서 통상 한 2주 뒤에 판결 선고기를 잡아서 7회차에 이제 판결 선고를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제 길 개관을 했지만 1회차는 거의 스타트 공소장 낭독하고 어떤 증거를 채택하고 기각하고 이렇게 하고 증거조사를 2, 3, 4, 5, 6 이 정도까지 5회까지 하고 혹은 6회 하다가 6회 뒤에다가 재판이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피고인 최후 진술을 마치면 변론을 종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통상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게 1심 절차예요. 그래서 변론 종결, 뭐 증거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판정에 대해서 한번 받고 반면에 즉결 심판은 경찰서에서 이렇게 조사 받고 가면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같이
뭐 어디까지 나와라 하기도 하지만 그날 조사받은 사람이 어떤 경찰 탁장차 함께 타고 어떤 지방법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벤치같이 쭉 교회같이 생겼죠. 그냥 쭉 앉아가지고 차례대로 앉아서 일어나서 재판을 받죠. 이게 직결심판이고, 그 다음에 약식 절차는 가끔씩은 약식 절차는 있는지도 몰라요. 경찰서에 가가지고 뭐 하루 잤어. 뭐 어디 가서 제 예전에 보니까 친구가 술 취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나가던 차량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가지고 깨지도 않고 자기 손이 깨졌는데 하루 잤어요. 하루 경찰서 가서 기억도 안 나는데 뭐라고 조사받은 것 같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한 3, 4개월 있다가 갑자기 약식명령장이 날라왔어요. 이 약식명령장은 직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지만 5만 원, 10만 원이 끝나요. 근데 약식은 대학생이 한 100만 원, 150, 뭐 좀 심하면 200, 일반 대학생 아니고 일반 직장인은 300, 500, 1000, 2000 이렇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게 약식이구나. 그래서 약식은 이렇게 서면 심리해 가지고 송달을 해주는 그런 절차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페이지 약식 절차가 나와 있는데 이건 뒤에 설명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형사소송 절차를 배운 게, 자, 수사. 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피의자다 얘기했고, 공소가 제기된다. 이 공소제기, 넓은 의미의 공소제기에 직결심판 청구까지 해서 국가가 형사소송 절차로 보내는 거, 이걸 이제 공소제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공판 절차로 들어가면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유죄가 확정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이에 대해서 형집행 단계가 있는데, 이 형집행은 이제 여기도 검사가 집행을 하고 형집행을 당하는 자를 수형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얼마 전까지도 수사의 모든 수사의 주재자, 지금 여기에 수사의 검사를 써놨지만 앞으로는 이제 좀 바뀔 거예요. 근데 수사의 주재자도 검사, 공판정에 가면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로 이제 싸우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형 집행도 검사가 수형자에 대해서 지휘하에 형 집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우리나라의 형사 절차는 검사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쪽을 좀 뒤바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파트에서 이제 검사가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아마 최소화할 것 같고, 수사로서 검사가 나온다면 수사처 검사가 거의 수사 단계의 명칭으로는 유일하고, 이제 중수처, 중대범죄 수사처 이런데 사실은 이제 중수처의 사건이 엄청 늘어날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 지금 경찰과 현재 검찰에서 하는 수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로 보내면 거의 확인하고 공소제기하는 데 이외에 특별히 추가 조사라고 하는 걸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검찰에서 단독으로 하는 수사가 지금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단독으로 기존에 해왔던 수사가 바로 이 특사경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만 생각하지, 여러분들이 음식점 같은 거 해보세요. 음식점 하면은 누가 신고를 한다 그럼 경찰서에서 뭐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음식점에서 식품위생 단속하러 나오고 위생 단속하러 나오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 가면 이 사람들이 특사경이에요. 이 특사경들이 조사한 것은 검찰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는 사법연수원생들이 이제 검사 직무대리라고 해서 이런 사건을 맡아요.
단독 사건에 해당하는 것을 사법연수원생들이 과거에 2년 연수하면 한 6개월 정도 검찰에 가서 연수를 하면서 엄청나게 새벽 2시, 3시까지 이런 사건들을 막 엄청나게 다뤘었거든요. 근데 사법연수원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로스쿨 1년 그 검사 임용 예정자 실무수습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들어가는 것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검찰에서 6급에서 5급을 승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역할, 검사 직무대를 해요. 그래서 2, 3년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 다른 데로 보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과거에도 많았지만 바로 경찰 수사권이 독립되기 이전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경찰도 어느 정도 봐줬거든요. 근데 수사권이 독립되고 경찰의 업무가 가중되니까 손을 안 대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걸 다뤄줬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특사경의 업무가 중대범죄 수사처의 주요 업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중대범죄라고 하니까 엄청 크다. 뭐 이런만 생각을 하는데 중수처는 바로 특사경의 역할들을 대부분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지금 중수처에는 검사들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수사관들을 나오는데 이게 5급 공채 같은 데서 이 수사관 채용들을 별도로 하게 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뭐 공소청으로 가면 공소제기 이제 재판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어떤 수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행시로 해서 수사로 간다든지 뭐 내부도 좀 활발하게 뭔가 변화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전차의 형사 소송 절차의 개요를 살펴봤고요. 조금 이제 다른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륙법계를 취하고 있죠. 일본은 영미법계인가요? 대륙법계인가요?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고등고시 하는 사람들이 일본을 대륙법계라고 크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일본은 독일식의 대륙법계였는데 8.15 패전, 일본으로는 패전이죠. 패전 이후에 미국 식민지가 들어왔죠. 우리도 사실은 미 군정이 식민지 시절이었죠. 미국 식민지 시절이었죠. 이 미 식민지 시절에 일본은 급격하게 영미법적인 태도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영미법계의 법체계가 지금 주요 뼈대입니다. 우리는 독일법계의 뼈대를 갖고 있는데요. 일단 형사 절차에서 서브 자료 한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형사 절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이 개념법학과 관련해서는 어떤 체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법조문의 물리 해석 이것도 중요한데 그 스타트를 한번 살펴보면 8페이지에 나오면 일단 그 전에 이제 어떤 고대에서부터 어떤 형사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권력의 큰 힘이었죠. 그래서 형사 재판을 통하는 거 우리가 주술사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도 원래는 이제 재판을 했다. 이 사람이 지나간 과거의 사실을 지금같이 어떤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주술과 어떤 점괘 이런 걸 통해서 유죄냐 무죄냐 이런 걸 이제 파악했던 시절이었는데 이런 고대의 형사재판 어떤 주술사에 의한 그런 재판이었다가 이게 이제 변모를 겪는 게 어떤 중세시대의 어떤 기독교 재판이에요. 아마 로마서인가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이 간데 내 이웃을 심판하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중세 기독교 국가에서는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없다. 오직
신만이 인간을 심판한다. 그래서 이 중세 기독교 재판은 어떤 사제에 의한 재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로마 교황청이 최고법원이었고 하는데 혹자들은 이 중세 재판을 어떤 관음증의 표현이다. 특히 마녀 재판. 우리가 마녀 재판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이 마녀 사냥은 어느 지역에서 마녀가 나타났다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교황청에서 어떤 재판관이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여기도 이제 조사하는 방식이 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일단 마녀가 나타났다. 고소를 할 때는 보증인 한 명이 있어요. 2명. 그러니까 보증인 한 명을 두고 고소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고소가 나오면은 이 여성을 잡아다가 옷을 싹 벗겨요. 그 다음에 온몸에 다 털을 깎아. 그래서 이 마녀 감별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칼을 그러니까 그 바늘로 찔러서 피가 안 나면 마녀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 온갖 고문이라든지 변태적인 행각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마녀로 확인이 되면 이제 공공의 장소에서 화형을 시켰다. 근데 이게 기록에만 나온 게 근 40만이에요. 19세기까지 중세부터 유럽에서 중세에서부터 19세기까지 약 40만의 무고한 여성들이 마녀로 몰려서 화형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이름으로 상당히 가혹한 재판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런 중세 기독교 재판에서 이제 변형이 나온 게 바로 영국에서 이제 배심제인데 한 14세기에서 시작을 하다가 한 16세기 뭐 노르만의 민회라는 것과 합쳐져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자연권 사상, 우리 헌법을 배울 때 이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인간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이 인간에게 준 당연한 권리, 이런 걸 생각을 하게 하고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신의 뜻,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심판. 그러면 신에 의한 재판은 과거에 사제에 의한 재판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연권 사상과 결합해서 바로 신의 뜻은 민중의 마음속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민중의 마음속에 있는 신의 뜻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배심죄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심죄, 거기서 이제 프랑스 혁명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배심죄는 일단 법률 문외한, 무질행이에요. 미리 법을 아는 사람들은 인간의 뜻으로 재판을 하니까. 그 다음에 무작위 추출입니다. 미리 뽑아놓으면 이 사람들이 인간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무작위로. 그 다음에 만장일치. 이 세 가지가 배심죄의 핵심적인 요건이에요. 법률 문외한 무질행위를 공판정안에 법정안에 부릅니다. 9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소추관이 소추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 이 사람은 뭐 했다. 그리고 본인은 방어를 합니다. 자, 이것만 보고 다른 건 못 봐요. 이런 것들을 이제 훗날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심리가 끝나고 나서 첫 번째 배심원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까? 예,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도 죄가 있습니다. 9명이 만장일치로 죄가 있다라고 하면 그곳에 신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배심죄에서 나온 게 8명은 유죄라고 하는데 1명이 무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절대적 기독교 사상에서 신의 뜻은 완전 무결하고 절대적입니다. 이설을 허용하지 않는데 1명이 무죄라고 했을 때 이 1명의 무죄를 합리적 의심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 발생하면 무죄를 내린다. 그래서 영어권에서 바로 beyond the reasonable doubt,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심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유죄를 내리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심증인데 9분의 8을 넘어서는 심증이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90% 이상 얘기하는데 이제 과거에는 만장일치였지만 지금 심증으로 만장일치는 될 수 없으니까 9분의 8을 넘어서서 90% 이상이 된다. 이게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심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실 국가 권력이 반대자, 국가 권력에 반발하는 사람을 가장 억압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형사 절차. 자보다 죽이면 되잖아요. 고문하고 가두고. 그런데 영국에서는 이 배심제가 시작되면서 급격히 민주주의가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민주주의의 공헌은 이 배심제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다. 국가 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혹은 권력자가 지역 유지가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처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생하고 살만한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런 과정에서 세계사를 이제 배우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데 원래 이제 영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배심제가 발전을 했는데 대륙에서는 규문주의가 발전을 합니다. 르네상스 시절, 르네상스, 또 자유, 어떤 합리적 인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규문주의라고 하는 것은 고문을 하면 규문주의가 아니라 규문주의의 개념은 머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권력이 집중이 된다. 똑똑한 한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는 게 규문주의예요.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는 합리적 인간상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합리적 인간은 아무리 고문해도 허위 자백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왜 허위 자백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이상한 믿음이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규문주의 한 명, 보통은 법원이 수사를 하고 소출을 하고 재판을 하고 형집행까지 다 하는 게 법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당시 우리 고을 원님을 생각해 보면 돼요. 고을 원님이 누가 와서 고소를 하게 되면 직접 수사를 하고 재판도 하고 형집행까지 원래 이렇게 한 사람에게 권한이 맡겨지면 완벽해지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규문주의의 금자탑이라고 하는 카롤리나 형사법에 보면은 아예 고문이 법제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문을 이겨내야 무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가 증거 법정주의예요. 이 증거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 여기도 법으로 정한다는 건데 이 증거 법정주의는 뭐냐면 증거의 가치를 미리 법률로 정한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워야 될 게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증거 능력은 OX예요. 증거 능력 있다, 증거 능력 없다. 밥상으로 치면 밥상에 오를 자격. 자, 독이 있는 것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쉰 음식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뭐 조금 더 양념을 치자면 뭐 알레르기 하는 것도 못 옵니다. 일정한 법칙이 증거 능력이에요. 그럼 증명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증거의 가치, 증명력. 신빙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증명력, 밥의 맛입니다. 증명력은 0에서 100%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심증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 당시에는 증거의 가치를 미리 법률로 정해냈어요. 자백 100점, 증언 50점.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지만 뭐 지문 1점, 뭐 D&A 1점 뭐 이런 식으로
자백과 증언, 우리가 이제 통상 직접 증거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직접 증거의 개념 나중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증거가 직접 범죄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거. 자, 우리가 지문이 있어요. 범죄 현장에서 지문이 나왔다. 사람들이 지문과 같은 직접적 증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럼 지문이 나오면 이 사람이 살인을 했다라고 지문에 써 있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 이 사람이 이 집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근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사람이 그 집에 다녀갔다. 그 사람이 범인에 해당한다는 정황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고, 직접 증거는 증거가 직접 범죄를 전부 설명해야 돼.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과 같은 것 이외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백은 하나만 나오면 유죄야. 고문 무조건 허용돼요. 자백 하나 나오면 유죄. 증언은 2개만 나오면 너 봤어? 너 봤어? 둘이 나와봐. 안 봤다고 하면 고문해가지고 끝내 봤다 만들어요. 그럼 100점. 그럼 유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법정주의는 이 규문주의와 함께 합쳐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규문주의는 어떤 고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가혹한 재판 이런 걸로 나와서 생사람 잡는 재판이 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규문주의 하에서 너무 무서워했던 거예요, 국가를. 그래서 누가 하면 잡아다가 고문해가지고 자백, 그러면 유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국가가 형사처벌이 무서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런 과정에서 바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이 그냥 잘 아시니까 처음에는 로베스피에르에 따라서 인민민주주의 에서 나중에 이제 국민민주주의로 전환하는데, CES의 국민민주주의로 전환을 하는데,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만장일치로 가야 된다라고 하고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민주주의는 이른바 대표민주주의이고,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 이게 인민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당연히 어떤 산부의 소집부터 해가지고 귀족과 평민, 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하니까 혁명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혁명 초기에 일단은 재판부터 이제 바꿔야 되겠는데, 영국 제도를, 영국의 배심제를 모델로 삼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이제 왕의 대관이라고 해서 이 왕의 대관들이 소추와 재판 모든 것들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혁명 세력들이 들어간 거예요. 왕을 대신하는 관리다. 처음에는 왕을 살려놨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일단은 소추를 한다. 소추, 법정에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권력을 나눠가지고 법관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이제 대표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표로서 좀 이상하니까 이 자리에다가 누구를 넣냐. 재판기관으로서 모든 인민을 재판기관으로 넣은 거예요. 즉, 배심제, 배심원을 여기 법관이라고 했는데 배심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9명을 뽑으면은 약간 대표의 느낌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배심 안 하고 모든 인민으로 대체를 해놨어요. 이게 재판기관이다. 일단 첫 번째, 소추기관과 재판기관, 양자의 머리를 나눈다. 우리 양두체제 이런 말을 쓰죠. 이걸 이제 탄핵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단 탄핵주의의 체제 하에서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을 나눈다. 특히 이 검사제도가 나중으로 이제 가는데 이렇게 이제 초기에는 해놨는데 프랑스 혁명의 그림을 보면 초기의 그림들이 매우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이 매우 가혹한 거예요. 그래서 파리 광장에 이 혁명 세력들이
예를 들면 누구 영주를 하나 잡아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럼 저기서 뭐 처음에는 뭐 곤장을 몇 대 때려라, 뭘 해라, 징역을 살아라 하다가 누가 야 이거 죽여야 된다. 그러면 옳소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베스피에르마저 나중에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요즘 UFC 보면 길로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길로틴이 뭐냐? 단두대라는 말입니다. 이 길로틴을 만든 사람은 이제 길로틴, 프랑스어로 아마 기요땡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기요땡이 길로틴을 만들었어요. 자기 이름을 따서. 한 1톤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도 형벌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사람을 매우 고통스럽게 죽였거든요. 십자가 형벌도 주요 장기를 빼서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 중에 하나였죠. 근데 어차피 사람을 죽이는 건데 고통스럽게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단칼에 목을 베서 한 방에 죽게. 이렇게 해서 좀 인도적 관점에서 만든 게 바로 단두대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이 기요틴도 야, 왜 죄인을 쉽게 죽여? 야, 얘도 불러. 그래서 얘도 기요틴에서 또 죽어요. 이제 너무나 폭력적이고 무섭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인민민주주의가 깨지고 대표민주주의로 가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이런 재판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재판제도에서 이 왕의 대관은 이제 검사의 독립된 기관으로 바뀌고 여기 모든 인민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현명한 대표, 법관제도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핵주의 형사소송 구조에서 사람들이 검사가 탄핵주의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권한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하나에게 독점되면 안 된다가 탄핵주의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검사제도가 핵심이다 하는데 이런 취지까지 말하면 맞겠지만 그래서 권한이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위대한 혁명가이자 사상가이자 지도자 바로 나폴레옹을 맞이해서 이 프랑스 혁명의 것들이 나폴레옹의 이른바 프랑스 취재법 거기 이제 프랑스 취재법이 거기 가운데 정도 우하단에 나와요. 프랑스 혁명의 산물에서 프랑스 취재법 이렇게 표현해요. 프랑스에서 죄를 다스리는 법 내지는 소위 개혁된 형사소송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위 개혁된 형사소송법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 먼저 탄핵주의 권한을 나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유심중주의예요. 혹자들은 이 자유심중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이제 법관의 자유판단. 이 부분을 못 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유심중주의 때문에 유죄, 무죄냐는 어차피 법관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야. 민사도 승소, 패소는 법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자유심중주의에 대한 크나큰 모독입니다. 자유심중주의라고 하는 것은 증거의 가치는 별도로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자, 직접 증거가 자백이 있어도 무죄가 가능하고 자백이 없어도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고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백과 증언을 얻기 위해서 직접 증거를 얻기 위해서 고문을 하지 말라는 취지. 그래서 자유심중주의는 민주적 제도로 뽑히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바로 형사절차 법정주의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 형사절차 법정주의 형법에서는 죄형 법정주의. 자, 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법은 국민의 일반 의사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나라에서 보면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든 게 법이고 법치 사실 혹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무리 억울한 법이 있어도 이걸 지켜야만 법치주의가 확립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런 말들에 대해서 제가 감히 얘기하면 법치주의의 모독이고 독재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법치라고 하는 게 법치. 법으로 다스린다 아닙니까? 자, 법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면은 이 법치주의는 누가 적용하는 거죠? 국가 권력이, 위정자가, 권력이 국민을 법으로 다스린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자기 통치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뜻 아닙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든 법으로 국민을 다스린다. 이게 법치주의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자기 통치인데, 그런 의미에서 자, 아무리 비난받아 마땅할 사람이라도 법률 없이는 처벌할 수 없고,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법에 규정된 대로만 진행하지 돌로 찍거나 뭐 끌어다가 매달아 놓거나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을 법으로 통치한다, 이걸 한계규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한계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노선,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 마지노선이다. 즉 법률에 정한 대로 국민을 다스리고, 국가가 법을 지키는 게, 국가 권력이 법을 지키는 게 법치주의지, 국민이 법을 지키는 것도 넓은 의미의 법치라고 해석은 하긴 해요. 근데 본연의 의미는 국가 권력을 국민이 만든 법으로 통제한다는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첫 시간에 여러 가지 역할을 설명을 했는데, 위대한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벌해 가면서,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을 후원하면서 이 세 가지, 탄핵주의, 자유심증주의, 형사절차 법정주의 내지는 법치주의는 프랑스 혁명의 기본 이념이고, 지금 근대의 전 세계의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하고 첫 시간은 먼저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